중국은 왜 세상을 지배하지 못했는가? 중국의 보물선. 산업혁명 이전에 가장 큰 배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13세기부터 15세기 초까지 있었던 중국의 보물선들이다. 당시 중국의 보물선들은 인도, 페르시아, 아라비아를 거쳐 동아프리카 해안까지 항해하고 있었다. 이 보물선들 중 가장 컸던 것은 15세기 초에 만들어진 정화의 보물선으로 크기가 7,800톤급으로 19세기 영국 해군이 보유했던 가장 큰 전함보다도 무려 3배 이상이나 더 컸다. 하지만 선박 건조와 항해술에 있어 서양보다 일찍 우위를 차지했던 중국은 15세기 중엽 이후로는 단 한 번도 해양 강국으로 군림한 적이 없게 된다. 영왕조가 1433년 이후 보물선 운항에 대한 지원을 전면적으로 철회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중국 배들은 지금의 싱가포르 동쪽, 즉 중국인들이 동양이라고 불리던 곳까지만 항해를 하게 된다. 그러자 20-30년도 지나지 않아 해양의 주도권은 곧 유럽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 도대체 무슨 이유였을까? 상황은 이랬다. 요즘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삶이 궁핍해지고 있다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폐하. 이제는 보물선을 만들어 재원을 낭비하는 일을 삼가하셨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북방 오랑캐가 호시탐탐 중원을 노리고 있는데 쓸데없이 남쪽 바닷길로 재원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그랬다. 당시 북방에서는 원나라의 후예를 자처하는 오이라트가 새롭게 흥기하여 강력한 세력을 이루고 있던 터였다. 보물선 만들 돈으로 차라리 만리장성을 보수했으면 합니다. 그러자꾸나 이로써 중국 조정이 후원하던 보물선 항해는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쇠퇴하는 중국의 해상활동. 정부가 해상활동에 손을 떼더니 곧 민간의 해상활동까지 크게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 가장 큰 이유는 선박 건조에 필요한 목재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요즘 쓸만한 나무는 모조리 베어서 나무값이 너무 올랐어. 완전히 금값이라니까. 그러게 올 겨울 땔감부터가 걱정이네. 예전에는 석탄도 사용했다는데 요즘은 뭐든 없어지고 말아. 그랬다. 당시 중국은 넘쳐나는 인구로 인해서 석탄은 이미 바닥을 보였고 목재마저 크게 부족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내륙의 사천지방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양자강이나 운하를 따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목재를 공급하는 상황까지 연출하게 된다. 그것도 모자라서 베트남 태국에서까지 바다를 통해 나무를 사들여야 되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목재의 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갔고 자연스레 선박 제조비는 폭등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배를 만들더라도 큰 배는 언감생심이었다. 요즘 나무가 금값인데 큰 배는 무슨, 그저 풍랑에 뒤집히지 않을 정도의 크기면 되지. 때문에 이후 중국 선박들은 자연스럽게 선박의 크기도 작아지고 선박의 소유도 줄어들고 더 나아가 해상 활동도 크게 위축되게 된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중국 상인들은 배를 얻기 위해서 꼼수를 쓴다. 나무가 많은 태국이나 베트남까지 직접 가서 현지 발주를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발주된 배라고 가격이 싼 것은 아니었다. 현지 인건비에 운송비까지 생각해야지. 그리고 그 나라 관료들한테 뇌물도 안 줄 수 있나. 때문에 동남아에서 발출한 배라도 비싸기는 마찬가지였다. 결국 배의 사이즈는 좀처럼 크기가 어렵고 배가 작은 까닭에 먼 바다를 항해하는 게 어려워져 동남아 일대의 무역 거점을 만들어 중개 무역을 하는 형식이 새롭게 나타나게 된다. 예전에는 배가 커서 원샷에 인도나 페르시아까지 갔는데 지금은 그랬다가 물귀신 되기 십상이야.
그냥 도자기랑 비단 가지고 가서 월남이나 섬라국의 땅에 내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인도의 면화랑 바꾸면 되지. 고로 이때부터 중국 상인들은 동남아 등지로 대거 진출하게 된다. 동남아 화교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복건성의 화교. 복건성은 지형적으로 특이하다. 중국의 지형을 보면 서쪽을 제외하면 동쪽은 넓은 평야로 이루어졌다. 특히 중국의 동부 해안가는 드넓게 펼쳐진 평야지대로 전통적으로 농경지가 발달하여 많은 인구가 밀집해 사는 곳이었다. 그런데 예외인 동네가 있다. 바로 남동쪽의 복건성이다. 이 지역은 기후는 좋지만 산악지대가 많아서 중국에서는 옛부터 이런 말이 있다. 복건성에는 산이 많아 바다를 땅으로 삼아 살아가야 하는 곳이다. 고로 이 지역은 1000년이 넘게 중국의 어업과 조선업, 해양무역의 중심지를 자처하게 된 곳이 된다. 그런데 16세기 목재파동 등으로 해상활동이 점차 어려워지자 이곳의 주민들은 대거 동남아로 활동지를 옮기게 된다. 이때 복건성의 해외 이주민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부자들은 주로 상업을 했다. 그들은 배를 소유했고 자본이 있었기 때문에 비단과 도자기를 가지고 가서 동남아의 무역 거점에서 인도산 면화, 인디고와 바꿀 수 있었다. 머나먼 타양에서는 동양 사람들만큼이나 믿음직한 사람들도 없지. 한편 가난한 사람들은 상업을 할 여유가 없었다. 대신 이들이 선택한 길은 몸으로 때우는 일이었다. 즉 동남아 현지로 가서 농사를 짓고 품삯을 받는 일이었다. 울리 사람 고향에서도 사탕수수 농사 졌다 해. 농사만큼은 자신있다 해. 이렇게 해서 복건성의 가난한 농부들은 필리핀이나 대만, 자바섬에 가서도 그들의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탕수수를 재배할 수 있었다. 이들의 명성은 점차 유럽인들에게도 알려졌으니 들었어? 중국 농부들이 그렇게 사탕수수 농사를 잘 짓는데 허구한 농땡이나 치는 인도인들보다 훨씬 괜찮은 일꾼들이지. 이런 이유로 스리랑카, 쿠바, 하와이 등지의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에서는 일꾼으로 부리려고 복건성의 농부들을 일부러 찾아다닐 정도였다. 중국은 왜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지 못했는가? 그런데 왜 중국인들은 상인과 농민들이 따로따로 놀았던 것일까? 중국 상인 집단이 동남아의 상권을 휘어잡을 정도로 강력했고 복건성의 인구는 넘쳐났는데 비해 동남아는 미개간지 투성이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당시 동남아로 이주하려던 농민들의 수는 엄청났었다. 그렇다면 이 두 이주민 집단이 서로 손을 잡았더라면 동남아 일대는 아주 쉽게 식민지로 경영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게 역사의 정석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전혀 그런 제스처를 하지 않았다. 왜 그랬던 것일까? 바로 중국 정부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17세기 초 청나라 왕조가 세워진 이후로 더욱 그러했다. 물론 중국 정부도 상업 덕분에 중국 남부 지역이 계속해서 부를 누리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었다. 강남은 농업과 상업 덕분에 윤택한 곳이고 걔네들 때문에 화북이 먹고 살 수 있었지. 하지만 청왕조는 사람들이 중국을 벗어나 오랫동안 떠나 있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해외에서 한족들이 커다란 집단을 이루게 되면 이놈들이 언제 뭉쳐서 반란과 독립을 꾀하려 할지 모른다는 청나라의 집권자들은 이런 의심이 강했다. 때문에 금령을 내린다. 백성들은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해서는 안 됨. 그러자 상인들의 불만이 팽배해졌다.
아나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님? 1년마다 왔다 갔다 하라니.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뭐 원래 장사하느라 왔다 갔다 하는 몸인데 굳이 못 지킬 것도 없지. 아니면 이런 수도 있었다. 뭔 걱정을 해. 중국 역사에서 뇌물이 안 통하던 시절이 있었어. 담당 관리한테 뇌물만 잘 후려주면 2, 3년마다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 상인들은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하지만 농민들은 사정이 달랐다. 일단 그들은 뇌물을 찔러줄 형편도 안 됐거니와 농사를 지으려면 현지에서 상인들보다 훨씬 더 오래 머물러야 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아예 중국인을 포기하고 현지의 동화에서 사는 농민들도 많아지게 된다. 가서 뭐해? 그냥 여기서 살지. 상황이 이러했으니 상인과 농민들은 더욱 따로 놀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가 하면 자국민의 해외 진출 자체를 안 좋게 보던 중국 정부였기에 나라 밖의 자국민을 위해 덕과 치안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전혀 없었다. 니들 해외에서 맞아 죽든 재산을 뺏기든 우리 정부는 절대 보호 안 해준다. 결국 중국은 충분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외 식민지 개척이라는 사업을 등한시했던 것이다. 중국은 경제적인 동기가 없었다. 반면에 유럽 국가들은 중국과는 전혀 달랐다. 일단 국가가 민간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장려했다. 너희들 배가 필요해? 정부가 돈을 대주지. 그리고 민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무력을 사용해 해외 영토를 점령하면 정부는 정착민이 이주할 수 있도록 적극 허락해줬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게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개척한 신대륙이었고 곧 영국과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를 세우며 동참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은 충분한 경제적 동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사실 식민지 개척에는 돈이 엄청 들어간다. 배 만들어야지, 무기 만들어야지, 정착지 건설해야지. 돈이 좀 깨져. 때문에 식민지 개척이 성사되려면 그런 비용을 모두 커버할 만한 이득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유럽은 그게 가능했다. 여기서 담배, 설탕을 재배해서 나중에 유럽에 팔아봐. 부르는 게 값인데. 물론 관세가 만만치 않지만 그걸 감안해도 충분히 남는 장사지. 그것보다 지금 유럽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임? 땅은 좁지 기회는 없지. 그러니 인생 역전을 위해서라도 식민지로 가는 게 맞아. 이랬던 유럽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달랐다. 기후가 다양했기 때문에 영토 안에는 사탕수수 담배가 모두 재배되고 있었다. 때문에 굳이 어렵게 해외 식민지를 개척해서 물건을 가지고 오더라도 별다른 이윤이 남는 게 없었다. 아, 나 부대 비용 생각하면 완전 손해잖아. 뭐하러 바보같이 식민지를 만들어?